여러분, 한국은행마저 내년 경제 성장률이 최악으로 간다, 이렇게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1.7%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말입니다, 국내 기관, 해외 기관 할 것 없이 대한민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를 했는데 지금 한국은행이 가장 비관적이에요. 1.7%였으니까요. 대부분 말입니다, 1.7%하고 동률은 있어요. 그러나 1.8, 1.9, 2.1, 2.5 전부 다 높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1.7%라는 최악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어째 보면 말입니다, 한국은행은 시장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지난 8월만 하더라도 한국은행은요 2.1% 성장한다고 했거든요. 2.1%. 그런데 불과 말입니다, 석 달 만에 0.4%포인트를 낮춘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국내외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악재가 쌓여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연말은 소비의 계절이거든요. 연말은 일반적으로 소비의 계절이기 때문에 많이 소비를 해서 증권가도요 산타랠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이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계절인데, 오히려 말입니다, 한국은행은 더 나쁘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진짜 1.7%라는 것은요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로 보거든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봐도 말입니다, 1.7%라는 숫자는 결코 높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실제 말입니다, 1956년에 우리가 어려울 때 0.6% 성장한 적이 있습니다. 오일 쇼크 때 1980년대죠. 이때는 2차 오일 쇼크 때 마이너스 1.6%를 성장했습니다. 외환위기 1998년에는 마이너스 5.1%였고요. 금융위기 2009년에는 0.8%였습니다. 코로나 위기 때는 마이너스 0.7%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이 발표한 것을 보면 1.7%라는 숫자는 저성장이 현실화된다. 결국 말입니다, 지금 최악의 어떤 경제 쇼크가 올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상했던 것보다가 지금 한국은행의 어떤 경제를 보는 시각은 굉장히 비관적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요 1.7%가 비관적이 아니다, 이렇게 강변을 합니다. 왜냐고요? 아니, 금리를 다 올리는데 전 세계가 경제 쇼크가 오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 우리나라만 경기 침체 쇼크가 오는 것이 아니라 미국도, 유럽도, 중국도, 일본도 경기 침체 쇼크가 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저성장은 그에 따르는 필수적인 요소다. 지금 미국은 기준금리가 4%까지 올라갔고요. 대한민국은 3.25%까지 올라갔으니까 이게 0.5%에서 3.25니까 2.75%까지 지금 작년 8월 대비 올라갔으니 이것은요 침체가 오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연준이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이게 저성장의 저물가나 저성장의 고물가, 스태그플레이션이나 혹은 디플레이션이 온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걱정이 있지만 뭐 스태그플레이션, 저성장, 고물가 안 온다. 그냥 일시적으로 잠깐 있을 뿐이지
우리나라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없다. 이렇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세계 경제의 어떤 파장 보면 말입니다. 사실 말이 돼요. 이야기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국제통화기금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내놓은 것을 보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2023년에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7%예요. 굉장히 낮죠. 일반적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요. 보통 3% 중반에서 4% 중반 정도 기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고요? 선진국의 성장률은 낮을지 모르나 개도국의 성장률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게 가중평균을 하면 3.5에서 4.5가 되는 게 맞는데 2.7이라는 것은 낮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말입니다. 지금 유로존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이너스 0.5%까지 0.5%까지 그렇게 성장할 거고 영국은 0.3%까지 성장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은 1%죠. 미국은 이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7% 성장한다는 것은 선방하는 것 아니냐.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만큼은 따라가지 못하지만 이게 영국이나 유럽이나 미국보다는 더 성장을 하니까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번 봐야 됩니다. 사실 국제유가를 보면 전 세계 경제 침체 지금 확실히 오고 있는 것은 맞아요. WTI라고 이야기하죠.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지난 11월 4일 날 92.61달러 배럴당 가던 것이 23일에는요. 이게 80달러로 깨진 것도 못해 77.94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세계 경제 침체가 예견이 되니까 석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석유에 대한 원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니까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수요가 떨어지니까. 수요가 주니까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 맞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저성장이 온다는 것은 결국 기정사실이 된 거네요. 세계 경제가 저성장의 어떤 금리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충격을 받을 거다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네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뭐가 나아갈 수가 있느냐. 저성장에 대한 것은 이제 이해가 되고요. 우리가 그 저성장에 대비해야 되는 것 이제 당연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물가거든요. 물가. 자, 물가 한번 보세요. 지금 소비자 물가가 말입니다. 내년에 3.6%라고 해요. 그러면 1.7%의 성장률에 3.6%의 물가라. 그러면 2배 물가가 계속 오른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상고하저라고 합니다. 내년 상반기에도 5% 물가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다. 상반기에서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결국 말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간다는 거예요. 저성장의 고물가가 지속된다는 겁니다. 저성장의 고물가가. 저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극도의 신경질적인 반응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은 올 수밖에 없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물가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왜냐? 저성장이 된다는 거, 고물가라는 것은요. 소비자가 소비를 덜 한다는 뜻이에요. 소비를 덜 하니까 여러분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생산시설을 멈춰가는 겁니다. 점점. 그렇게 되면 재고가 쌓이고요. 지금 벌써 재고가 쌓이잖아요. 쌓인 재고를 이제는 방출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옵니다. 그러면 싸게 방출을 합니다. 당연히 물가가 떨어지죠. 그럼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오는 거예요. 저성장, 저물가의 디플레이션. 여러분, 디플레이션, 저물가, 저성장 여기에 걸리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백약이 무효하다고 해요. 일본이 말입니다.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최근엔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디플레이션에 빠지니까 이 저성장 저물가 상황이 굉장히 길게 10년, 20년, 30년 갔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올까 사실은 두렵습니다. 특히 말입니다. 1.7%라는 성장률은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에도 따라가지 못하는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잠재 성장률은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잠재 성장률이 지금 뭐 2%가 넘게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1.7%니까 내년의 경제는 저성장 쇼크가 덮친다고 이야기하는 거 저는 틀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문제는 내년만 저성장 쇼크, 내년만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의 어떤 쇼크가 있으면 좋겠는데 길어질 거라는 거죠. 길어질 거다. 왜? 여러분 보세요. 지금 2023년에 1.7% 전망을 했잖아요. 2024년은 2.3%를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2.3%가 지금 현재 전망인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한국은행이 이야기했던 대로 이 경제 성장률의 어떤 전망치가 상반기에는 저성장을 하고 하반기엔 고성장을 한다. 이 모델을 닮았을 때 2024년이 2.3% 성장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요. 결국은 L자형 침체가 온다는 겁니다. 저는 V자 반등은 일단 불가능하고요. U자형이 될 거냐 U자형. 바닥이 좀 길게 가면서 다시 성장을 할 거냐 아니면 L자형으로 장기 침체로 올 거냐 여기에 대한 문제만 남았는데 지금 같은 상태라면 지금 이 상태라면 L자형이에요. 절대로 V자는 불가능하고요. 바로 반등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U자형은 가능은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파괴적인 경제 혁신을 단행을 하면 가능합니다. 앞에 제가 파괴적인이라는 단어를 달았습니다.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런 개혁을 단행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게 L자형 저성장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파괴적인 경제 개혁이 뭘까요? 저는 가장 심각한 게요. 진짜 가장 심각한 게 생산성을 얼마나 높일 것인가. 저는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의 노동 생산성 최하예요. 최악이에요. 저는 이 노동 생산성을 얼마나 높이느냐에 따라서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대한민국의 미래가 저는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노동 생산성을 높이려고 그러면 가장 힘든 일이에요. 최저임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노동 생산성만 제대로 올린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중하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민주노총하고 한판 붙어야 되거든요. 저는 제대로 법과 원칙에 의해서 붙어서 진짜 파괴적인 노동 생산성의 혁신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L자가 아니라 U자로도 갈 수 있습니다. U자로도. U자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윤석열 정부가 가장 신경 써야 될 대표적인 경제 정책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핵심적인 게 제가 고물가 고금리에 이제 우리가 적응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죠. 그 이유가 말입니다. L자형 침체가 길어질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경제 고통이 훨씬 큽니다. V자형처럼 뚝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하면 아이고 죽겠다 하고 나서는 야 이제 살만하네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L자형이 되면요. 죽겠다가 계속 가요. 그러다 진짜 죽어요. 더 이상 회복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울지라도요. 일자리를 가져야 되고요. 그게 좋은 일자리든 나쁜 일자리든 일자리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말입니다.
진짜 원한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돈도 쌓여갑니다. 길게 봐야 됩니다. 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요 평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이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안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